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원여고에 근무하고 있는 박문수라고 하는데요. 많이 오셨네요. 오늘 토요일이고 날씨가 너무 좋던데 오늘 제가 사는 지역이 저희 학교가 노원구에 있고 저희 집도 노원구에 있는데 오는데 시간이 한 1시간 5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지하철을 타고. 근데 지하철이 지상으로 오는 구간이다 보니까 나들이 오는 것 같고 정말 좋은 기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할까요? 네. 애들 말로는 마스크로 인해서 마해자가 있고 마기꾼이 있대요. 네, 마스크로 피해를 본 사람이 있고 마스크로 인해서 득을 본 사람인데 저는 마스크로 인해서 피해를 본 건 아니고 저는 이익을 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다 보니까 가리는 게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말하는 건 좀 이게 더 훨씬 수월하니까 그냥 편하게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입시 걱정 많으시죠? 오늘 오신 거는 아마 고3 자녀를 두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3 학생들이 사실은 준비가 어느 누구도 넉넉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없어요. 다들 조금씩 뭔가 불안하고 목표한 것, 생각한 거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학기 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그냥 학기 초에 알아야 할 내용들이죠. 근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딱 핵심은 한 가지예요. 공부를 이번 1학기 때 정말 잘해야 합니다. 예. 내가 준비했던 거를 마무리하는 단계거든요. 고3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교과 전형이라면 교과 성적을 더욱더 좋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 학생이라면 지금까지의 방향에서 더 보완해야 될 것이 있는지, 심화시킬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거를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 시기를 놓쳤거나 아니면은 수능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지금은 학교 수업과 수능 준비를 어떻게 조화롭게 잘 운영을 해야 될 것이냐가 관건이 될 거고요. 그리고 논술 전형을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느 대학의 어느 유형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고 앞으로 제공될 대학들의 모의 논술 정보들, 그다음에 논술 가이드북들을 통해서 제공된 정보들을 잘 취득하는 게 올해 1학기 때 해야 될 일입니다. 뭐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하던 거를 좀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던 게 없는 친구들 어떡하죠? 그게 이제 걱정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루두루 이것저것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올해 입시에 대한 얘기를 드리기 전에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작년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런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올해 입시는 이런 부분이 특징입니다. 사실 큰 특징은 없습니다. 사실 올해는요. 그리고 세 번째 장에서는 전형별로 교과, 종합, 논술, 수능 이렇게 네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생각입니다. 물론 실기 실적 위주 전형도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거에는 좀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들 건 빼고 일반적인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네 개의 전형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은 저한테는 2시 반까지이고요. 다음 강의가 3시부터 시작되니까 그 사이를 이용해서 제가 조금 더 보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사회자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구천장님도 말씀하셨더라고요. 금천구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장들이 많습니다. 꼭 활용하세요. 설명회 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거나 이런 것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또 면접도 아마 도움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반드시 꼭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속해 있는 교사들이 속해 있는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만 거기도 활용하시고 집 가까이에서 또 활용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전 연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연도에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를 먼저 드릴 거는 교재랑 살짝 다릅니다. 제가 원고를 한 달 전에 보냈는데요. 그 이후에 조금 약간 순서를 좀 말하기 편하게 좀 바꿔보기도 하고 자료를 조금 빼거나 넣거나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건 모두 다 교재에 있는데 일부 내용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들이 줄고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대입과 교육과 관련되는 문제도 우리 피부에 와닿는 건 현실입니다. 당장 작년의 일을 가지고 인구가 감소된 걸 본다라면 올해 대학을 간 학생들이죠. 2, 3학번입니다. 2, 3학번들 같은 경우에는 한 7천 명 정도가 교실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사라진 상태였죠. 학생들은 줄었는데 수능 인구도 줄었어요. 정상이겠죠. 학생들이 줄었으니까 수능을 응시한 학생들이 줄었는데 그런데 수시를 지원한 학생들은 늘어났습니다. 수시를 지원한 연인원이 늘어났고요. 학생은 줄었는데 당연히 건수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쳐다볼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애들은 줄었는데 왜 수시는 적극적으로 하는 거지? 이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재학생과 졸업생의 온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재학생이 수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론 수시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한 건 맞지만 수능에 대한 준비가 내가 생각한 만큼, 내가 교과나 종합을 준비한 만큼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함의는 또 이런 거예요. 학생들이 수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긴 했는데 그 지원한 게 어디냐? 지역적으로 본다면 인원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모집 인원은요, 지원 건수로 본다면 수도권에 더욱더 많이 몰리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정시 수능 위주 전형으로 수도권으로 올 수 있는 확률이 재학생 입장에서는 적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졸업생이 훨씬 더 준비가 수월하다고 생각하는 면이 큰 거죠. 그러다 보니 수시에 더 적극적으로 특히나 교과 전형,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교과 전형이 지금 3년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형 때문에 재학생들의 수도권의 몰입도는 조금 더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은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줄어들었는데 재미있는 건 이렇게 적색으로 된 부분이 뭔가요? 졸업생입니다. 검정고시나 졸업생들의 인원은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능을 응시한 인원은 이전 연도에 비해서 1,791 명이 감소했지만 졸업생들은 7,000명이 늘어나는 일이 벌어졌죠. 졸업생이 증가한 모습은 이례적인 겁니다. 특히나 요 근래 10년 동안 가장 많은 졸업생이 응시를 했습니다. 검정고시까지 포함한다면 이전 연도에는요 15만 7천 명이었고 31%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졸업생입니다. 올해도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고민이 깊어요. 왜냐하면 이것과 같이 따라가는 문제가 항상 있죠. 뭐가 있습니까? 의대입니다. 의대, 약대. 이 의대, 약대 때문에 대학생들도 마저도 반수의 길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목표한 걸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공익적으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사회 현상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입시에선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형 수능이라는 게 지금 2년째 도입이 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어느 정도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패턴화된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어떤 패턴화냐? 우선은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표점이 1점이라도 더 잘 나올 수 있는 구조라는 부분에 조금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연도와 비교해 봤을 때 미적분, 언어화 매체가 조금 더 잘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응시율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휴가 한문입니다. 이전에는 제휴가 한문을 인문계열 중에 극상위권 학생들이 응시해서 서울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넓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연계열 학생들이 이제는 인문계열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수월해졌습니다. 이과 침공 이런 얘기, 문과로 이과 애들이 침공을 했다 이런 얘기도 기사에서 보실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이기보다는 선택의 폭이 좀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형 수능을 인해서 문과 학생들 표현을 이게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문과 이과라는 게 지금 현재 교육과에 사용하지 않는 용어긴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사용한다라면 예전에 문과 이과는 가형 나형으로 구분이 됐어요. 어려운 수학을 보는 가형과 쉬운 수학을 보는 나형 애들로 구분이 됐었는데 이거에 대한 경막이 사라진 겁니다. 옛날에는 가형은 가형끼리 나형은 나형끼리 성적처를 했던 것이 통합형 수능이 되면서 말 그대로 통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벌어진 현상은 수학이 한 줄로 서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수학을 좀 못해도 어느 그룹에 가 있냐에 따라서, 또 내가 수학을 좀 잘해도 어느 그룹에 가 있냐에 따라서 내가 석차가 정해졌는데, 지금 수능은 그냥 같이 성적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전에 가형에 있었던 1등급, 2등급, 3등급의 인원이 있습니다. 이 인원이 현재는 지금 미적분으로 다 쏠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형인 인문 쪽의 수학을 봤던 친구들이 지금은 확률과 통계 1, 2, 3등급으로 분할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한 줄로 줄을 세웠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인문계열 학생들이 손해를 보는, 자연계열 학생 이익을 보는 모습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익 손해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수학을 모든 학생들을 동일한 풀 안에서 그냥 성적 처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전에는 인문 쪽 수학을 봐서 만등을 하면 1등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을 못하게 된다라면 인문이든 자연이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게 현재 수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이든 중위권 대학이든 하위권 대학이든 선호하다 상관없이, 계열에 상관없이 수학 점수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수능 위주 전형에서는 내가 조금 더 선택권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선택 문제에 있어서 성별의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과 남학생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하지만 수학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과 남학생의 성적 차이가 큽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남학생의 1등급의 인원이 비율이 74%예요. 여학생이 26%입니다. 100명이 1등급이라면 그중에 남학생이 73명이 여학생이 26명이라는데 이 인원을 1, 2등급의 여학생 인원을 다 합쳐도 남학생의 1등급 인원이 되지 않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학생이 수학을 못해요. 제가 여고에 있는데, 그리고 제가 수학 선생님인데 정말 늘 걱정이 많습니다. 정말 열심히 가르치는데 원하는 만큼 성적이 나서 속이 상하는데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가르친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남학생들이 제가 느끼기로는 조금 더 이렇게 집착, 과제 해결력이 조금 더 우수한 편인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은 편이죠. 모든 학생들이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조금 더 몰입해서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긴 한데, 어쨌든 올해 재학생 입장에서는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수학은 좀 챙겨야 되는 부분이고, 여전히 특히나 여학생들이 수학을 챙기지 못한다면 정시에 지원할 수 있는 폭이 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당장 이전 연도 입시 결과를 잠깐 여학생들 중심으로 살펴보면, 여대 중심으로 보면 인문계열의 확률과 통계, 소위 옛날 얘기로 하면 문과죠. 문과 성향의 수능을 선택해서 본 학생들의 등록자 현황입니다. 이대, 숙대, 성진여대는 1등급 인원이 거의 적고요. 2등급부터 시작하고 서울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는 3등급부터 시작합니다. 지역에는 거점공립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상위권 학교에서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미적분을 응시해서 위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모습이고, 확률과 통계를 응시해서 상위권을 점령하는,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적어지는 게 지금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지역균형이라는 전형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지역균형이라는 전형이 있습니다. 지역균형이라는 전형은 수도권 지역에서 교과 전형으로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선발하는 전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10% 정도의 인원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지역균형 전형은 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전 년보다 건대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좀 많이 감소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은 여전히 이전 연도와 비슷한 경쟁률을 가지고 있는 전형입니다. 이 전형은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인데 왜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시의 재학생들의 지원 성향은 더욱더 강합니다. 졸업생들보다. 그러면 종합전형과 교과전형과 논술전형 이 세 가지의 몰입도가 높다라는 뜻이 되는 건데, 학생들이 제일 선호하는 건 종합전형이긴 해요. 근데 종합전형을 선호해서가 아니라 교과전형은 교과 성적이 높지 못하면 진입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합전형은 정성적으로 평가해서 합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넓다라고 생각하고, 교과전형은 정량적인 평가를 해서 합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좁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상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면 예측 가능성이 어느 전형이 더 높을 거냐? 교과전형이 더 높아요.
수치로 보이니까요. 그래서 학생들은 교과 전형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쓰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종합 전형을 통해서 상향 지원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과 전형에서는 중복 합격자가 더욱더 많이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상향으로 쓴 종합 전형에 합격을 하면 하향으로 쓰는 안정적으로 쓰는 교과 전형에서는 등록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 연도에도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다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원 경향 자체가 교과 전형이 많다고 말씀드렸지만 차이가 나는 건 이거였어요.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것보다는 최저학력이 없는 쪽에 학생들이 저 지원을 좀 덜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면 우선 최저 때문에 합격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맞추면 어느 정도 예비번호를 받을 수 있고 기다리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진 심리가 더 강한 거였죠. 그래서 차이가 보였던 거였고,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이 왜 그럼 낮으냐? 수능 최저가 없다는 얘기는 교과만이 주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가 상당히 높아야 되는 거죠. 한양대처럼. 그러니 쉽게 많이 또 지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다만 동국대학교처럼 교과 전형이지만 종합 전형의 모습을 띠고 있는 전형이 있어요. 여기는 왜 종합 전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냐? 우선 교과를 선택적으로 반영합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과 전형에서 다 반영하지 않고 일부 교과만 반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한 거 몇 개를 반영하니까 상위권 친구도 중위권 친구도 성적이 비슷해요. 교과 성적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서류에서 차이가 크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보다는 중하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나는 서류로 역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진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게 작년이었고요. 또 결과를 좀 살펴보면 교과 전형은 안정적인 지원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많이 빠져나가겠죠. 우리가 이제 충원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비 합격자를 얘기하는 거죠. 데이터에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책자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 연도의 결과를 보시면 2023년도의 결과입니다. 보면 369.3%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10명을 모집하면 46등까지 붙었다는 뜻입니다. 10명 합격하고 그리고 추가로 36명이 더 붙었다는 뜻이거든요. 흔한 말로 하면 3바퀴 반을 돌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과전의 모습입니다. 이게 작년에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재작년에도 그런 모습인데 여전히 그 모습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과전형은. 그럼 교과전형은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가는 건데 이렇게까지 애들이 빠져나가면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물론 소폭의 변화는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올해 그냥 단순 평균입니다. 포분을 보신다면 이게 작년 합격생들의 그 70% 단순 평균이었어요. 그래서 고대는 1.5등급, 서강대 1.6등급, 네, 그다음에 성균관대 1.7, 한양대 1.4 이런 등급이었는데요. 작년 입시에서는 고대, 서강대, 성대는 살짝 낮아지긴 했지만 나머지 대학들은 다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시 모집에 재학생들의 선호도가 몰입도가 높다. 그럼 당연히 어떻습니까?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 나올 수밖에 없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올라갔습니다. 경쟁률이 올라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심이 높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한 가지는 학생부 종합전형 인원이 늘지 않았다는 거죠. 줄었다는 겁니다. 전체 100명을 모집한다면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에 들어있는 걸 본다면 교과전형, 지역균형 10% 하세요. 수능으로 40% 해야 됩니다 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이나 아니면 또 사회배려 전형 이런 걸 통해 또 10%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다 합치고 나면 실제적으로 종합전형으로 갈 수 있는 폭이 넓지가 않아요.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 안에 또다시 논술과 실기 실적이 같이 들어있는 대학이 있어요. 그러니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이 넓어질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관심은 높고 뽑고자 하는 인원은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 경쟁률은 소폭 상승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경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연도의 경쟁률입니다. 2023 파란색은 이거고요. 그다음에 빨간색은 2022의 경쟁률입니다. 어떻습니까? 더욱더 경쟁률이 조금 더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건 경향이에요. 우리 애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우리 애가 가고자 하는 학과로 생각한다면 이거는 뭐 올라갈 수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전 연도에는 이런 정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도 충원율이 높았고요. 종합 전형도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중복 합격자가 많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아주 더욱더 적극적으로 수능 위주 전형으로 가지 않게 해서 수시 끝내기 위해서 학생들이 지원했을 때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울예를 예로 든다면 이전 연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충원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저희 학교 저희 반 애들도 보니까 작년에 마지막 날입니다. 4시, 4시 반 계속해서 전화가 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대학들이 계속 전화가 오는 거죠. 그때 마지막에 등록하고 정말로 문을 닫고 들어간 일들이 작년에 정말 많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올해도 그런 모습은 여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올해 고3 학생들이 이번 주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 날 이제 첫 번째 이제 학력 평가를 보게 될 텐데요.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 물론 전국에 있는 3학년들끼리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 학생들의 내에 전국적인 위치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3월달 학력평가 성적이 수능 성적보다 결코 낮지 않아요. 이건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 모르겠는데 3월 성적하고 수능 성적 비교하면 사실 수능 성적이 조금 더 안 나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공부를 똑같이 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수능은 왜 그러냐면 점수로 이걸 매기는 게 아니고요. 석차로 매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의 졸업생들이 들어와서 내 위로 올라오게 되면 나는 평소랑 동일한 점수를 받았는데 내 석차가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점인 친구들은 여전히 1등 맞아요. 그런데 하나 틀리는 순간부터 나의 석차는 내 개의 점수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96점을 2등입니다. 그런데 98점짜리 3명이 들어왔어요. 그럼 나는 5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수능입니다. 3월달은 우리끼리 보는 거예요. 재학생들끼리 보는 겁니다. 그런데 수능은 졸업생들이 들어옵니다. 졸업생들은 하위 성적대 학생들보다는 상위 성적대 학생들이 더 많죠. 그럼 3월 성적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뒤에서 또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학습 계획을 잘 세우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약점을 지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원점수를 야금야금 올려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점수의 상승폭이 그려지지 않는다면 나는 석차가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미있는 현상은 통합형 수능이 들어오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대입니다. 전국에는 10개의 교대가 있고 교원대나 이화여대 초등교육과가 있는데 이 교대들의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풀이 다릅니다. 수시 모집은요, 그냥 인문 쪽 학생들이 지원을 해요. 확률과 통계를 응시한 학생들이 지배적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주거든요. 교과도 있지만. 그럼 준비한 것이 그러면 초등교육 위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인문적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을 하겠죠. 그런데 정시에는요. 정시에 지원하는 학생들은요. 미적분 기하를 응시한 학생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왜요? 수학을 잘 본 프리미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응시한 학생보다는 미적분 기하를 응시한 학생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 때는 인문 쪽 학생들이, 정시 때는 자연 쪽 학생들이 좀 많이 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수능을 볼 때 이러이러한 과목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요구사항이 좀 있습니다. 물론 대학의 생각이죠. 지금은 통합형 수능으로 해서 어떤 걸 봐도 상관이 없지만 대학에서는 가급적 자연계열 학생들은 미적분과 기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학생들이 미적분과 기하를 보면서 또 따라온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상위권의 비율이 자연계열 학생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적분 기하를 선택해서 점수를 잘 받는 게 아니라 미적분 기하를 했기 때문에 성적이 잘 나온 애들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적분 기하를 선택하면 똑같은 점수라도
표점이 더 잘 나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대학에서 미적분 기하는 자연계열이 들어오려면 공대로 오려면 그 과목을 응시해 주세요라고 공지를 했기 때문에 자연계열 학생들 그 과목을 응시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학교의 모습은 자연계열 학생들이 인문계열 학생보다 상위권이 조금 더 많은 분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 과목을 선택해서 점수가 잘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과목을 선택한 애들이 점수가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100명이라고 본다면 그중에 87명이 사탐을 선택한 거고 미적분을 선택한 100명의 학생들 중에 90명이 과탐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 통합형 수능이라는 말과 무색하게 그냥 문과, 이과의 분과가 돼버린 겁니다. 물론 화작과 엄매가 조금 더 어려운 시험이라고 학생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표점이 더 잘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응시할까요? 그래서 엄매와 화작도 보면 어떻습니까? 화작을 응시한 100명 중에 40%는 과탐이지만 52%는 사탐입니다. 인문 쪽 애들은 화작을, 자연계열은 엄매를 더 많이 선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수능 위주 전형에서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조금 더 상위권 분포에 조금 더 많은 모습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겠습니까?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갈수록 미적분 인원들은 점점 줄어들지만 확률과 통계 인원들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향성입니다. 우리 애가 확통을 응시하면 성적이 나빠진다, 미적을 응시하면 성적이 좋아진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체제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경향성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설명을 듣고 나면 해야 될 거는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이것을 유리한 걸 어떻게 살릴 거냐, 불량을 어떻게 메꿀 거냐, 이런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포가 당연히 달라지죠. 예전에는 인문과 자연의 분포가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갔습니다. 근데 왜 분포가 필요하죠? 정시는요, 분포가 의미가 있습니다. 정시는 석차대로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서울대가 3,000명 정도가 모집을 한다면 전국에 있는 3,000등 정도 안에 들어야 서울대를 지원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분포가 의미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으로 인문과 자연을 분포를 분리해서 놔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통합형 수능이 되면서 분리해서 해보니까 미적분을 응시한 학생과 확통을 응시한 학생들의 분포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재작년이고요. 작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조금 더 벌어지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는 성적을 하나 잘라보겠습니다. 똑같은 390점대입니다. 근데 이만큼 도수가 이만큼밖에 안 되고요. 여기는 이만큼이 되겠죠. 그럼 이만큼의 인원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여기는 390점을 맞으면 5,000등인데 여기는 2,000등밖에 안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문계열을 갈 때는 2,000등 정도가 되는 점수가 되는 거고 자연계열은 5,000등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내가 만약에 자연계열에서 5,000등인데 인문계열로 가면 2,000등 안에 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이 대학에 공대를 갈래? 아니면 그 이상의 대학에 인문대학을 갈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반대였어요. 인문계열 학생들이 자연계열로 교차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자연계열 상위권 애들이 지방에 있는 의대를 빠져나가기 때문에 서울 시내가 등급이 한 0.8등급 정도가 인문계열보다 자연계열이 더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대 현상이 일어났고 그 폭이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수학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올해 학습 계획을 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문계열 쪽으로 교차해서 가는 친구들이 얼만큼 있을 거냐?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재작년이었습니다. 재작년에 이 정도 학생들이 교차해서 갔습니다. 인문 쪽으로. 중앙대학교 54% 학생들이 미적분 기하를 응시했으면서 인문 쪽으로 갔습니다. 작년에 어땠을까요? 작년에는 건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 다 더 늘어났습니다. 학생들은 더욱더 학교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나중에 판단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전공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교차하는 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공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그거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넓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처음엔 생각이 없다가 점수가 나왔는데 너 건대공대를 갈래? 아니면 중대 인문을 갈래? 이렇게 돼버리면 학생들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전공을 넓게 열어놨습니다. 서강대처럼 다전공제도 들어가면 어떤 공부를 다 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학교들, 전과, 복수전공, 융합전공, 연계전공 이렇게 열려있다라면 본인이 뚜렷하게 나는 공대가 아니라면 다른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상태가 지금 현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에 따라서는 조금 더 선택의 폭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재학생과 졸업생의 온도차가 큽니다. 신문 기사입니다. 강원도의 수험생들 10명 중에 7명은 수시 전형으로 대학을 진학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재학생들의 수시 몰입도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갈수록 심해지는 의대 쏠림, 의대 정원 늘림 해결될까? 네, 졸업생들의 의대 관심, 약대 관심 정말 높습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 약대가 있습니다. 지방에. 한 번도 그 지역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정시에 그 학교를 쓰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그 학교가 호남인지 영남인지도 모른 채 원서를 쓰겠다라고 얘기하는 학생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네, 바람직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건 여러 가지 사회현상의 복합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결론이 뭐 연결이 돼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게 이런 기사가 또 있었습니다. YTN은 제가 뉴스를 보다가 캡처를 한 건데 보니까 서울대 학과별 수시 미등록 현황인데 의대 치대는 미등록이 없습니다. 근데 식용과, 응용생물학, 간호학부 네, 이런 데는 30%씩 학생들이 없는 겁니다. 서울대 합격했는데 안 간 거예요. 또 반도체 학과입니다. 반도체는 지금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취업까지 연계돼 가지고 뽑는 학과인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60%가 70%가 미등록이랍니다. 100명을 선발하는데 30명만 40명만 등록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누굴까요? 여기까지는 다 의대 약대랑 중복된 학생들인 거예요. 꼭대기 친구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의대 약대를 써놓고 안전하게 하나 깔고 가는 걸로 이렇게 반도체를 썼던 거거든요. 또 이렇습니다. 수시 합격자의 미등록 현황을 보니까 서울대는 6.7%지만 연대 고대는 이만큼이 미등록을 했답니다. 특히나 자연계열 애들이 미등록이 조금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도 여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떤 공부를 어떤 생활을 할지 어떤 삶을 살지도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작년 리뷰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서울대 정시 교과평가에 영향을 크지 않았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 기사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서울대는 수능 위주 전형에서 교과평가를 20, 40을 집어넣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 이외에도 교과 성적이라는 거는 단순한 정량적인 것 말고 어떤 과목을 어떻게 이수했는지를 같이 보는 게 지금 서울대가 있는 교과평가인데요. 그것이 유의미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유의미합니다. 근데 왜 기사는 이렇게 났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원을 한 학생들은 이미 이 교과평가의 영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준비된 학생만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평가로 인해서 당락이 갈리는 일이 적어진 거죠. 두 번째는 N수생들이죠. 졸업생들이 여기에 지역전형 말고 일반전형을 지원하는데 일반전형에 지원하면서 나는 수능 성적은 잘 나왔는데 이거에 영향이 크다라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잘 나온 수능 성적이 깎일 걸 이미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전형을 과를 낮추거나 아니면 전형을 틀어버리는 거죠. 저희 주변에도 하나 틀린 친구가 있었는데 일반고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를 배운 모습이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과정이 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돌려버리는 현상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과평가의 영향력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교과평가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풀이 형성이 됐고 그리고 지원하는 경향성 자체가 좀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고대도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교과 성적을 정시에도 집어넣는다라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올해 대입의 특징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도 여전히 인구 줍니다. 처음에 보였던 통계는요, 재작년 통계고 이건 작년 통계입니다. 보면 올해 고3 교실에 앉아있는 학생들은 더 줄었습니다. 가장 적은 인원입니다. 요 근래 본다라면 이 정도 인원이에요. 이렇게 있습니다. 올해 고3이요. 39만 8천입니다. 가장 적은 인원이에요. 여기에서 교육부에서 추결한 결과로 본다라면 수능 응시인원은 이 정도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41만 9천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애들한테는.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대학에 뽑는 인원은 줄지 않았습니다.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애들은 줄었어요. 유리한가요? 유리하긴 하죠. 네, 우선 기회가 확대됐다고 볼 수 있긴 해요. 경쟁자가 주니까, 맞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서울시잖아요. 전국에 있는 대학을 다 갈 수는 없어요. 지금 고3이지만 아직도 대학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네, 수능 성적표가 나올 때까지는 무조건 네, 인서울이에요. 네, 물론 지금 인서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스카이만 대학일 수도 있겠지만 수능 성적표가 나오면 이제 인코리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 대학을 가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지방 대학을 가는 건 되게 수월해졌어요. 원서만 쓰면 합격한 학교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모집이 아니라 선발과 모집을 해야 되는데 모집만 해야 되는 대학들도 지금은 벌어진다고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선발이라는 건 학생들 고르는 거예요. 모집은 오면 네, 등록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셨잖아요. 작년 기사.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은 과가 있습니다. 지방에는요. 그게 뭐 특별한 전형이 아니라 일반 전형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거기는 지원하면 합격할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겁니다. 서울 시내 대학은 미달하면 뽑지 않는 대학도 있어요. 미달이라고 무조건 합격시켜주는 게 아니라 여기 가까운 서울대를 보면 모집 영역이 있습니다. 학업 역량이 부족하면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달이라도. 근데 지역은 그러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금천구 입장에 본다라면 올해 제일 급한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등급 인원의 감소예요. 금천구나 노원구나 교육에 관심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수능으로 모든 학생들이 다 가진 않아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많이 갑니다. 특히나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학교가 많아요. 서울 시내는. 그러면 교과 전형으로 안정적인 정형 지원을 하고 종합으로 조금 더 공격적인 지원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교과에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내가 교과 성적이 좋더라도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수능 등급 인원이 감소될 게 예상이 되는 겁니다. 제가 가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방금 보셨던 표 있죠? 네, 교육통계 서비스에 나온 걸 가지고 보니까 한 0.8% 정도 학생들이 감소된 걸 보입니다. 그러면 이전 연도에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에 대한 등급별 인원에다가 그 감소폭을 곱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도가 학생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작년에는 5만 등을 하면 국어는 2등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5만 등을 하면 3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받기가 작년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원이 줄면. 인원이 줄면 경쟁자가 없어진 건 맞아요. 그거는 정시엔 좋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대학인데 석차가 떨어져도 괜찮거든요. 근데 수시 때는 등급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다만 뭐 꼭 슬퍼하실 건 아니에요. 이런 걸 예상하기 때문에 대학들은 등급을 대부분 낮춰놨어요. 더 낮춰놨습니다. 다 한 등급 정도씩을 낮춰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영향은 덜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수능 등급 맞추는 게 대단히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인원이 준 것도 있지만 수능 등급이 그렇게까지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능 등급을 꼭 맞추는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걸 제가 맨 마지막에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입시는 2023이었고요. 올해 입시는 2024입니다. 그런데 큰 변화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큰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입전형 사전 예고제가라는 게 있는데 중학교 때 큰 흐름을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지금 현재 고3이 중학교를 다닐 때 발표됐던 입시의 큰 흐름은 이거밖에 없었어요. 통합형 수능이 됩니다.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학생부 종합전형에 제한이 좀 있습니다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다르게 바뀐 정책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이 큰 흐름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특히나 올해는요, 이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 제한사항이 완성된 해예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수상경력, 독서활동, 자율동아리, 개인봉사활동, 자기소개서, 이 특징이 뭔가요? 올해 대입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요소입니다. 물론 학생들은 이미 고등학교 입학을 할 때부터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거 반영 안 돼. 그래서 대회 참여도 좀 덜했죠. 네, 그런 걸 좀 덜했습니다. 책도 어떻습니까? 독서활동 상황에서 독서 감상물 쓰기보다는 교과 시간에 책을 읽고 발표하는 걸 더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미 적응을 했어요. 문제는 대학이 문제고 문제는 교사가 문제입니다. 이전 연도 학생들과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이걸 뺀 채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 학생의 목소리를 전혀 보지 않은 채 우리는 뽑아야 되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고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재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올해는 학생들을 지원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라는 부분이 가장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이따 뒤에 종합전형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이죠. 일정입니다. 네, 일정은 빨리 가겠습니다. 네, 수시 9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작년보다 이틀 정도 차이가 났을 뿐인데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11월 달에 수능을 보고 수능 성적이 12월 8일 날 되고 계속해서 전형이 진행돼서 12월 29일 날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1월 3일 날부터는 정시 모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2월 21일 날 정시가 끝나게 되면 또 추가 모집까지 가게 됩니다. 추가 모집이 하위권 대학, 선호도가 낮은 대학만 하는 거 아닙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중요한 대학도 그리고 의대마저도 추가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 기회는 수시에도 있고 정시에도 있고 추가 모집도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시에는 일반 대학을 기준으로 6장, 정시에는 3장, 추가 모집은 쓸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학교에서 좀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입시의 특징을 굳이 얘기한다면 이 4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건 사실은 이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 간소화가 마무리됐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반영 항목이 축소되고 자기소개서가 폐지됐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 4가지를 지금부터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체 모집 인원의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수시와 정시의 모집 기준은 그대로 갑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건 이거예요. 서울 시내대학과 전국에 있는 분포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는 교과 전형이 가장 비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서울 시내는요, 종합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이 큰 축입니다. 그리고 재학생 입장에 본다면 교과 전형이 15%나 된다라는 것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교과 전형은 우리 반의 1등, 2등만 쓰는 전형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교과 전형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더 많이 가야 되느냐, 어느 쪽을 신경 써야 되느냐, 특히나 수능 위주 전형이 30.9%가 되어서 나는 수능 한 방으로 노려야 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 수능 전형도 있지만 여기에 수능을 적용하는 학교, 여기에 또 수능 최저학력들을 적용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수능을 어느 정도 균형감 있게 해야 될지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 입결을 보실 때 주의하실 거는요,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학교들마다 이렇게 전형들의 모집 인원을 바꾼 학교들이 많아요. 지금 보여드린 샘플은요, 가장 크게 많은 인원을 변화시킨 학교들입니다. 경인교대는요, 종합을 덜어내서 교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홍익대 같은 경우는 종합전형의 인원을 351명을 덜어냈습니다. 근데 수치만 보시면 안 되는 게 홍익대학교의 351명은 사실은 미술이에요. 미술 우수자인데 그걸 이제 특기자 쪽으로 뽑아낸 겁니다. 실기실적으로. 그러니 일반 전형을 생각하고 있는 일반 학생은 전혀 지장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런 학교는 어떻습니까? 교과를 빼다 논술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럼 이전 연도 교과 성적을 볼 때 어떻습니까? 조금 더 절상해서 보셔야 되겠죠. 학생들이 뽑는 인원이 10명이었다가 올해 5명이 됐습니다. 컷이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올해 쪼개 있으면 4월 달이 되면 대학들이 입시 결과들을 발표하고 어디가에도 탑재가 됩니다. 보실 때 그런 걸 보셔야 돼요. 이전 연도에 걸 봐서 무조건 되는구나. 그럼 그 해에는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뛰는 학교들이 그런 거예요. 작년에 변수가 있었던 학교들. 4등급 대학생들이 지원해서 합격한 학교가 갑자기 7등급이 붙었다고 하나가 뜨잖아요. 그럼 그 해에 그 과가 지원을 안 할 것 같잖아요. 정말로 많이 지원합니다. 너무나 뻔한데도 불구하고 올해 안 할 거야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는 인원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인재 특별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들이 그 동네 대학을 가는 거예요. 충청권 애들이 충북, 충남에 있는 대전에 있는 대학을 가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 왜냐하면 여기에 이게 있어요. 화면이 잘 안 나오는군요. 네. 음영 표시를 했는데요. 의치한 약학이 있습니다.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서울시내들은 지방에 있는 학교라도 이 과라면 이 전공이라면 갑니다. 근데 이 전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40% 의무 선발, 30% 의무 선발. 모집 인원을 40%, 30%가 아니라 등록 인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부터. 그러니까 전체 선발하는 인원이 이만큼인데 어느 특정한 전형을 늘렸으면 다른 전형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지역에 있는 애들이 가는 전형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우리 애들이 갈 수 있는 전형은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작년도 입시 결과를 보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그냥 샘플입니다. 전형들이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형하는 방법들이 좀 바뀐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교과 반영 방법이 좀 달라진 학교들도 있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좀 달라진 학교들 대부분이 완화됐고 강화된 학교는 서울교대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왜 넘어갈까요? 이건 우리 애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것만 보시면 돼요. 제가 일일이 이걸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달라진 디테일은 제가 전형마다 들어가면서 말씀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주요 대학들의 변화들도 이렇게 했는데요. 그 학교들 걸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나는 과학을 되게 잘하는데 올해 중앙대학교 논술을 과학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못 가는 겁니다. 올해는 중앙대에 과학 논술이 없어요. 수학만 가지고 논술합니다. 그러니 이전 연도와 전혀 다른 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수학을 잘하면서 과학도 잘하는 애가 작년에 갔지만 올해는 수학만 잘하는 애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변화가 있다는 걸 각각 대학에서 체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온 거는 사실 이것 때문에 온 거죠. 전형별로 이제 하나씩 짚어드리려고 왔는데요. 지금부터 4개의 전형이지만 교과 종합, 특히 종합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 종합 논술과 수능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과 전형의 올해 특징입니다. 교과 전형 특징은요. 크게 없습니다. 요거 하나 보시면 돼요. 진로 선택 과목 반영이 좀 확대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거나 폐지의 추세다. 왜냐하면 재학생들이 교과 전형에 더욱더 많이 몰입하고 있는데 수능이 나오지가 않는다. 학생들이 줄었다. 그러면 수능 최저를 높게 걸어놓으면 사실 등록할 애들이 없어진다. 그러니 우리는 완화하거나 폐지하겠다라는 게 올해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이 가장 메인입니다. 서울시내 학생들한테는요. 왜냐하면 서울시내 대학의 교과 전형은 그냥 지역균형이에요. 수도권을 본다면 46개 대학이 교과 전형인 지역균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모습은 이렇습니다. 학생부에 면접이 있거나 서류가 있거나 수능 최저가 있거나 없거나 아니면 추천 인원을 제한하거나 제한하지 않거나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머니 아버님께서 체크하셔야 할 부분이 이거예요. 추천 인원이 제한이 있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라는 것이죠. 어디입니까? 라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대학의 리스트를 제가 보여드릴 건 아니고요. 뭘 체크하셔야 되냐? 만약에 추천 인원이 제한이 있는 대학이라면 우리 애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추천 인원을 선발하고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성적 순인지 아니면 몇 번의 중복의 기회를 주고 있는지 그런 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인원 제한이 없는 거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 기간이 됩니다. 7월 달쯤 되면 가정통신문이 나갈 거예요. 학기 초가 되면 규정이 완비가 될 거고 학운위가 통과가 되고 나면 아마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고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신청하세요라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선지를 하셔야 되겠죠. 너는 여기를 선택하자. 추천에는 제한하는 건 이렇게 2개 하자. 너네 학교는 3개까지 추천을 받을 수 있다니까 3개를 하자. 이런 식의 거를 생각을 좀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서울시내에 있는 학교들을 보면 추천이나 제한이 있는 학교들은 여기입니다.
네, 위에 있는 칸은요 서울시내고요. 여기는 수도권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경희대다 그러면 추천 인원 제한도 있고 수능 제도도 적용한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학교를 가게 된다라면 우리 애가 이렇게 간다게 된다라면 우리 학교의 추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걸 꼭 미리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올해 달라진 점 하나는요. 사실은 서울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경북대하고 부산대학교가 건국대, 경희대처럼 서류평가, 교과평가를 집어넣습니다.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조금 더 풀이 좀 넓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그 풀이 어마어마하게 2등급이 가는 학과가 3등급, 4등급이 붙는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아요. 이건 교과 전형이거든요. 예를 들면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평가자료를 교과학습 발달 사항의 교과 성적하고 세분의 특기 사항을 교과 전형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1등급인데 무슨 과목을 어떻게 들은 1등급인지를 쳐다보면서 평가하겠다는 게 경희대 의도예요. 하지만 여전히 교과 전형이에요. 그래서 원래의 폭보다는 조금 더 넓어지긴 했습니다. 경희대의 발표에 따른다면 작년도 입시 결과가 2022 입시 결과를 비교했을 때 한 0.8등급 정도의 차이는 벌어지는 학교들이 많았다 정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폭이 넓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원한 풀 자체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학교들은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크지 않는 겁니다. 특히나 동국대처럼 선택 반영하는 학교들은요 교과 성적의 차이는 미미합니다. 또 건대처럼 타이트하게 학생들이 붙어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요 경쟁률이 줄어들면서 그것까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교과 성적이 여전히 높은 성적들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전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교과전형도 같이 해볼 수 있는 학교들이라는 겁니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고대형이 있습니다. 고대형. 고려대학교처럼 수능체제를 높게 요구하는 교과전형의 교과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대, 경희대처럼 종합전형처럼 읽어주는 교과형이 있고요. 동국대처럼 교과전형이지만 교과형보다 서류가 더 큰 교과전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이 학교들을 고려하세요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교과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교과 전형은 가장 메인은 교과 성적이에요. 사실은 오늘 드릴 교과 전형 얘기 중에는 이게 가장 메인입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교과 전형을 포기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첫 번째 목적은 교과 성적은요. 우리 반이 1등이 교과 전형에서도 1등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교과 전형을 쓸 때 이 학생이 우리 반 애가 이 학교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때 어떻게 하면 석차 연명부라는 걸 돌려봅니다. 교내에서. 석차 연명부를 돌려봤을 때 대학마다 이렇게 반영하는 방법이나 범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A대학을 하면 우리 애가 한 학생이 3등이고 B대학을 하면 7등이고 C대학을 하면 20등이에요. 그럼 어느 대학을 가장 유리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A대학이에요. 물론 A대학의 분포를 봐야 되겠죠. 모든 애들이 다 3등이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걔만 3등이에요. 그럴 땐 유리함이 있는 거죠. 학생들마다 과목이 2등급이면 5월 2등급, 3등급이면 5월 3등급이 아니에요. 1, 2, 3, 4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 반영하는 과목의 범위에 따라서 내 석차가 들락날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과 전형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 학교가 그냥 일반적인 일반고의 모습이라면 우리 학교에서도 교과 성적을 올리지 못한다면 수능 성적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교과 시간에 교과 공부를 안 하고 딴 걸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올리기는 어려워요. 학교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일반고는. 근데 그걸 교과 시간도 포기하고 교과 전형도 포기하게 되면 나는 뭘로 대학을 갈 수 있을 건가요? 어렵다는 겁니다. 수학 시간에 수학 안 하고 영어로 수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 학교 수업 시간을 잘 활용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교과도 종합도 수능까지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냥 좁게 처음부터 줄여서 판단을 줄여놓으면 나중에 대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반드시 교과 성적은 꼭 챙겨라. 다만 내가 교과 전형에 몰입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에 몰입하는 기간이 좀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이런 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나는 오로지 교과 전형이 제일 메인이에요. 그럼 교과 준비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수능과 논술과 종합을 좀 병행하면서 하는 거라면 중간고사 준비 기간을 좀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줄여서 뭘 해야 되는 거죠? 수능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식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는 있지만 교과를 아예 접거나 학교 수업을 아예 접으면 대단히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급이 낮다고 해서 교과전을 못 가는 거 아닙니다. 보면 외대입니다. 외대는 등급 말고도 원점수를 가지고도 등급 점수를 줍니다. 요즘은 학교들이 수행평가 점수가 비율이 높기 때문에 평균이 높아요. 그래서 92점 맞고도 3등급이 뜨기도 합니다. 그런 과목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외대에 지원하면요, 92점 3등급이지만 90점 이상이기 때문에 1등급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걸 감안하시면 돼요. 우리 애는 학교가 작아서요 등급 받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90점 이상을 받은 원점수에 4등급, 2등급이라면 똑같은 1등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고 올해 교과 전형을 좀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 4등급 학생들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한 학교들이 많아졌습니다. 왜 그럼 3, 4등급입니까? 1, 2등급 학생들은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을 많이 하든 적게 반영하든 진로 선택 과목에서 성취평가의 성취도가 대부분이 A예요. 거의 100%가 A입니다. 그러니 이걸로 인한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3, 4등급 학생들은요, 교과 성적으로는 등급으로는 석차등급이 3, 4등급이지만 진로 선택 과목 A를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A를 받는 과목을 올해는 더 많이 반영해 주겠다는 대학들이 이 빨간색 대학들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등급으로, 가산점으로 비율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변화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학교입니다. 이 학교들이 제일 많거든요. 등급 점수를 A를 1등급과 2등급과 동일하게 준 학교들이에요. 나는 교과 성적으로는 여기잖아요. 그런데 성취도로는 여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성적이 상승하는 효과가 생겨요. 1등급 학생들은요, 1, 2등급 학생들은 어차피 여기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크게 유불리가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3, 4등급 학생들은 점수 차이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에 진로 선택 과목이 많은 친구들이라면 절대로 A를 받도록, A를 놓치지 않도록 잘 챙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교과 성적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흔히 얘기합니다. 3학년이 되면 진로 선택 과목이 많아요. 특히 자연계열은 진로 선택 과목이 많기 때문에 석차 등급을 올리는 거에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석차 등급에 한계가 있는 친구들은 누구죠? 1, 2등급 애들이에요. 아래쪽 친구들은요, 석차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 적어졌지만 진로 선택 과목을 가지고 어쨌든 최소한 챙겨두면 나중에 대학에서 반영하는 교과 성적에는 유리함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소홀히 하지 않도록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가 걸려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전년보다 달라진 부분인데요, 완화된 거죠. 서강대는 높아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반드시 교과 전형에 있어서는 충족해야 됩니다. 이따 뒤에서 수능 위주 전형 얘기하면서 수능을 관리하는 방법 잠깐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 얘기를 제일 많이 드릴 텐데요. 종합전형은 이따 2부에서 현직 대학에 계신 사정관 선생님이 설명을 하실 겁니다. 대신에 저도 설명을 하긴 할 텐데요. 저는 고등학교 교사의 시각으로 보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따 2부에서 들으실 때는 대학은 이런 시각으로 평가하는구나라는 걸 차이를 좀 읽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큰 이슈는 이거예요. 자기소개서 폐지, 학생부 항목별 영향이 증가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얘기한다면 이거죠. 서류형 면접형이라는 게 있다. 이제 조금 더 이원화된 학교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형별로 본다라면 다른 전형들은 지역에 따라 증감이 다르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좀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성은 정성적인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정성적인 평가라는 것과 정량적인 평가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네, 모르시는 분들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정량적인 평가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키가 큰가요? 작은가요? 애매하죠. 네. 왜냐하면 정량적인 평가는 190이 넘습니까? 크다, 작다 이러면 그거 정량적인 평가예요. 정성적인 평가는 상대적인 그룹에 따라서 얘가 어느 그룹에 속하냐에 따라서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이런 걸 고려해서 하는 평가가 바로 정성적인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학은 우리 학교를 지원하는,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모집단이 전공에 따라서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게 평가 기준과 평가 요소입니다. 근데 학교들마다 다 다르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편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학생부 종합전형은 특히나 다른 전형에 비해서 전형 적합성을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전형 적합성이라는 거는 모든 전형에 다 해당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는 왜 그러냐? 정성적이기 때문이죠. 시각에 따라 조금 더 다를 수 있다는 얘기고 대학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전형은 다 정량적인 버튼을 누르면 해당되는 전형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얘는 예측 가능성이 다른 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넓은 편입니다. 근데 이 예측 가능성을 뭘로 볼 거냐? 학교 생활기록부로 봐야 돼요. 학교 생활기록부의 내용을 보고 우리 애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합한지를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되는 학교 생활기록부가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음영이 표시가 되네요. 네,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요 5가지만이 평가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인적학적 사원은 블라인드 대상이라 평가에 들어가지 않아요. 예전에는 블라인드 되기 전에는 평가 대상이 됐습니다. 전출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죠. 대도시에 살던 친구가 시골로 전학 갔을 때 그때부터 환경 변화에 따른 성적 변화나 이런 건 어떻게 있는지 이런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전출입 가지고. 근데 지금은 뿅뿅 고등학교예요. 블라인드 처리가 되니까 얘가 어디에서 어디로 간 거니까 평가에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출결상 글쎄요. 여기 오신 또는 이걸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의 자녀분들은 출결 때문에 대학에 떨어질 일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행동성이 좋아요 의견 3학년권 없고 1, 2학년 했는데 500자만 들어갑니다. 추천서 역할을 합니다. 또는 서머리 역할을 합니다. 네, 당락의 결정적인 역할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영향을 준 요소입니다. 근데 당락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를 굳이 꼽으라면 이 2개예요. 올해는 2개입니다. 나머지는 다 블라인드 처리에다가 반영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요? 교과학습발달사 창의적 체험활동 사항이에요. 학생들 등교해서 30시간 배우는 것과 4시간 활동하는 것이 올해는 가장 메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학생들의 준비도를 역량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다른 요소가 없어요. 이 2가지가 올해는 가장 큰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해석이 될 거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상영역 미반영되고 자율동아리 미반영되고 봉사활동 개인 봉사활동 지역 대인 미반영되고 영재 발명교 대인 미반영 독서활동 미반영됩니다. 이전 연도보다 다 덜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덜어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얼만큼 설명이 되는지 봐야 되는데 이건 그냥 예시 자료예요. 제가 만든 건데요. 그냥 가공의 자료입니다. 제가 그냥 수학인데 미적분을 어떤 친구가 132명이 듣는 과목에 수강시험에서 100점을 맞아서 1등을 받은 친구예요. 좋은 친구죠. 이 친구는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생활기록부를 봤더니 2개의 타입입니다. 이렇게 쓴 생활기록부가 있고 이렇게 쓴 생활기록부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렇게 쓴 생활기록부라면 이 친구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왜 1등급인지가 있어야 되죠. 이 친구는요. 네, 후리아까지 돼 있죠. 더 많은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전형에 적합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애가 내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나를 모르는 어떤 사람이 서류만 보고도 충분히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보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평가의 관점은 결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활동의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쳐다보는 게 대학의 관점입니다. 이따 한번 들어보세요. 하지만 고등학교 교사 입장으로 본다면 이 관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과목 선택과 학습 방식입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했고 얘가 그 과목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리고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 선택입니다. 학생들은 과목을 어떤 걸 배워야 될까요? 필요한 걸 배웠어야 됩니다. 대학들이 제공하고 있죠. 서울시립대는 종합전형 가이드북에 이렇게 우리과 화학공학과 오려면 기초과학, 수학 교과목을 잘해야 됩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신소재공학과 영어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적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또 서울대학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학과에 오려면 이런 과목들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과목은 하면 좋지요. 라는 것들을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수학과학이에요. 자연계열 쪽만 이런 얘기하고 인문계열 쪽은 그런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국대 얘기입니다. 문화재학과를 갑니다. 문화재학과는 이런 친구를 뽑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불교와 관련된 각종 동산, 부동산, 무형의 자원을 조사, 연구, 전시, 교육, 보존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양성할 겁니다. 그럼 우리 과는 무슨 과목을 들어야 될까요? 그렇죠. 역사 관련, 한문사회 관련, 화학물리 보존할 거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듣고자 하는 과목들이 내가 전공과 관련된 거랑 어느 정도 연관이 돼 있게 잘 들었는지가 우선 첫 번째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꼭 이 과목을 들어야 합니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못 들었는데 이렇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자연계열 학생들은 수학과학을 잘 듣는 게 맞아요. 인문계열은 어느 과목을 특별히 들었다고 해서 유리하다 불리하다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리학과를 가겠다는 학생이 지리 과목을 전혀 안 들었다. 이거는 불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는 인문에서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수학, 과학은 다릅니다. 수학과를 가는데 수학 과목을 전혀 이수하지 않았다? 뭘 했을까요? 그 친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대로 오는데 우리는 물리학이 필요한데 물리학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러면 보게 되는 겁니다. 물리학 2가 개설이 안 돼서 못 들은 것인지 개설이 할 수 있는데 얘가 선치 않는 것인지 이런 건 대학은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출발점은 과목을 잘 선택했는지를 보시면 돼요. 과목의 이력을 보고 나서 이 정도면 이쪽 과목을 갔을 때 충분하겠구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대학에서 제공하는 이런 전용 가이드북이나요. 아니면 학과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돼요. 학과 홈페이지를 가면 4년 동안 배우는 교육과정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런 과목이구나. 그러면 얘가 이런 걸 배우려면 고등학교에서 이런 걸 배우면 도움이 되겠구나 하면 되는 겁니다. 선행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걸 배우면 얘가 가서 공부하기가 수월하겠구나. 이 정도를 종합전에서 보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대학에서 배울 걸 미리 배워왔으니까 넌 좋은 애야라고 평가한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착실하게 배웠느냐? 배울 수 없는 과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개설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공동교육과에서 배웠느냐? 그것마저 안 됐으면 교과 시간이나 창퇴 시간에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책을 좀 읽은 것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차선책까지 있으면 되는 겁니다. 무조건 어느 과목을 꼭 들어야 되냐? 요즘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통해서 과목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오해하지 않으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그 과목을 제시되어 있는 과목을 꼭 들어야만 되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학교 상황에 따라서는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안 듣는 것만 문제가 되는 거죠. 학교에 있는데 안 듣게 된다. 왜 안 들었을까? 그 궁금증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게 좋더라도 합격할 확률이 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목을 안 들었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과목을 잘 들은 애들이 이만큼 있어요. 이미 몇 배수가 있는데 우리 애가 안 들었는데 잘하는 애가 얘네들을 이길 수 있어야지만 선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그 과목을 안 들었으니까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아니라 잘 들은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으로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계속 이 그래프 계속 보여드리는데요.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애들이 줄었어요. 학교마다 학급당 인원수가 너무 적습니다. 과목을 선택해서 듣다 보니까 수강 인원이 작아요. 그래서 과목을 들었는데 3등이라는 결과를 얻었지만 실제로 이게 100명이 들으면 1등급이지만 50명이 들으면 2등급이고 20명이 들으면 3등급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과목은 선택했습니다. 내가 듣고자 하는 과목 용기 있게 필요한 과목을 잘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학습 방식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애는 얼만큼의 학습 방식을 챙겨주고 있습니까? 라는 거죠. 내가 등급으로는 3등급이지만 모집 인원의 규모가 20명이기 때문에 3등을 받은 것이지 학업 역량이 부족하지 않다는 걸 지금 또 보여줘야 되는 거죠. 보여주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과목을 배우면서 어떻게 진로를 탐색하고 학문을 탐구했는지, 어느 정도의 경험을 해서 성장과 성취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기록으로 남는 건 이거예요. 교과학습 발달 사항과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 학생이 어떻게 공부했느냐는요, 점수에 대한 분포, 선생님이 기록한 학습 태도와 수행평가 수업 참여되는 내용, 그리고 호기심, 독서, 해결 방법, 활용 정도, 이런 것들로 학생들을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하게 변별이 된 요소는요, 이쪽이에요. 여기는요, 이미 등급이나 원점수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원점수나 등급을 받기 위해서 얘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고, 본인이 했던 노력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학생들의 교과 영역의 차이가 나는 건 이 부분이에요. 성적이 아까 보이신 것처럼 미적분 어떤 학생이 100점 맞았습니다. 1등급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공부할 때 모르는 걸 질문을 해서 해결했다고 합니다. 100점짜리가 질문을 해서 해결했다고 보기에는 좀 부족하죠. 그걸 보완하려면 어떻습니까? 질문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과 반대되는 이론에 대해서 적용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선생님과 같이 논의를 한 거예요. 그런 질문이라면 얘는 좋은 애가 돼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모르는 걸 질문한대요. 100점짜리가. 그러면 조금 달리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생겨요. 어떤 게 궁금하냐에 따라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 궁금한 걸 어떻게 해결해냈다 따라서도 그 학생의 실력이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생겼어요?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궁금한 게 생겼어요? 끝났어요. 어쩌라고요? 발전이 없는 겁니다. 궁금한 게 생기면 해결을 해야죠. 해결한 걸 어떻습니까? 창체나 진로활동 이런 걸 통해 어떻습니까? 또 활용을 해봐야죠. 그런 것들까지 다 가면 그게 바로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공부가 된 거죠. 가장 기본은, 호기심의 가장 기본은 독서예요. 궁금한 게 생겼어요? 찾아봐야죠. 찾아봐서 읽어보고 정리하고 본인의 의견과 다른 것들은 선생님이랑 통일해보고 적용해 봐야 되겠죠. 나눠줘야 되겠죠. 이런 걸 통해서 똑같은 1등급이지만 좋은 1등급과 부족한 1등급의 차이의 결이 여기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올해 3학년에서는요, 대부분 과목들은 이제 조금 더 전공 관련되어 있는 과목을 듣게 됩니다. 그 과목들을 얼만큼 내가 깊이 있게 잘 듣고 내 걸로 만드느냐, 얼만큼 소화를 하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기록에서, 두 번째는 나중에 면접이 있는 대학은 면접에서 그걸 얼만큼 잘하고 있느냐 확인이 되는 겁니다. 대학의 평가 기준을 잠깐 보겠습니다. 서울대의 기준이고요. 네, 건대의 기준이고 상명대의 기준입니다. 책자에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보세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각각 대학들이 쓰는 용어, 비율, 영역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대학의 관점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관점이 차이가 있는 것은 그 대학의 교육 철학의 차이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모든 대학은 똑같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가 우리 대학에 오길 바라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특정 대학에서 이미 데려갑니다. 순서대로 데려갑니다. 그러니 우리 대학에쯤에 왔을 때 우리가 필요한 학생들을 가리는 관점이 학교들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3등급 대학생들이 가는 대학입니다. 뭘 봐야 될까요? 교과 성적이 우수하면 좋겠죠. 1등급이면 좋아요. 뽑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등급은요, 전체 100명 중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12명이나 있어요. 가장 많은 구간이죠. 네, 수시에서 서울시내 대학을 본다라면 뭐 전체적인 분포로 본다면 5등급이 제일 많은 분포지만,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학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교과 성적만 보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뭘 봐야 될까요? 우리 대학을 얼만큼, 우리 과를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공부를 얼만큼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했는지, 이런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성적이 다 좋은 학생들은요, 특별하게 뭘 잘했는지 볼 필요가 없어요. 어떤 걸 해도 잘할 거니까 어떻게 잘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본인만의 학습 방법이나 연구 방법이 있는지를 쳐다보면 되겠죠. 두 번째 그룹을 가면 어떻습니까? 두 번째 그룹을 가면 잘하는 것과 부족한 과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잘하는 과목이 뭐였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과와 관련된 과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있어서 그때부터 진로 역량, 전공적 학성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룹을 가면요, 열심히 하긴 했지만 결과가 그만큼까지 날카롭게 나오질 않아요. 하지만 성실하고 적극적인 면들이 강해요. 그럼 뭘 봐야 됩니까? 얼만큼 더 적극적으로 본인이 찾아서 한 것들이 많은지를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를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시각들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준비한 시각은 어느 정도를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올해는 이원화 운영이 많습니다. 면접을 있거나 없거나 하는 대학인데요. 면접이 있고 없고의 단순한 차이는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다빈치형과 탐구형에서는 보고자 하는 방법이 달라요. 면접이 있고 면접이 없죠. 여기는 통합 영역은 전공적 합성이 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외대 같은 경우는요. 면접형과 서류형에서는요. 면접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보는 눈이 다릅니다. 여기는 계열적 합성이 크고 여기는 탐구 영역이 큰 겁니다. 또 그리고 숙명예대처럼 면접형과 서류형 구별했는데 여기는 보고자 하는 역량이 아니라 계열이 달라요. 서류형, 인문은 그냥 서류만 보고 뽑겠다는 겁니다. 자연은요. 면접을 보고 뽑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면접형은 면접이 있어서 뒤집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네. 약대 같은 경우는 서류형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면접 유형은요. 서류 기반, 재시문 기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면접은 서류 기반, 재시문 기반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서류예요. 그냥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을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교과적인 지식을 안 물어보냐? 물어봅니다. 생활기록부의 대부분이 교과의 기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보면 작년에 했던 대학입니다. 건대의 면접이에요. 이렇게 받습니다. 네, 수학과에 보면 이기에 대한 함수로 극대값을 구하여 기폭 언제 터지는에 대한 과정을 증명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나요? 물어보라고 합니다. 물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생활기록부에 적혀져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생활태도뿐만 아니라 학습 내용까지 물어보겠습니다. 중앙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네, 이런 것을 예시문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시문 기반 면접은 어떤 거냐? 이게 고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죠. 이런 문제들을 주고 풀어보세요, 답변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면접은 나중에 충분히 학교에서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종류가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이원화가 아니라 아예 면접이 없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서강대, 성대, 이화여대가 대표적인 학교죠. 한양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화여대의 최저학력 기준, 홍익대의 최저학력 기준 높은 편입니다. 잘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개 전형이 남았는데요. 두 개 전형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 전형은요. 올해 교과형 논술을 하는 학교들이 조금 더 늘었고 수리과학 논술을 하는 학교는 동덕여대입니다. 수학 논술하고 있고요. 울산대의회 한양대 에리카 논술 폐지했고요. 중앙대 과학 논술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 요소보다는 논술 100%가 많은 편이고요. 의대도 수의대도 약대도 논술 전형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술 위주 전형은요. 올해 대학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인원이 크게 늘진 않았고요. 동덕여대, 삼육대, 서경대, 한신대가 신설한 대학입니다. 동덕여대의 논술은 일반적인 논술이고요. 삼육, 서경, 한신은 삼육대는 아직 애매하긴 한데요. 서경, 한신은 교과형 논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술, 학생부보다는 논술이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자연계열은 수학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계열 논술에서 체크하실 부분이 이거예요. 수학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들마다 시험 범위가 출제 범위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건 작년도 기준이고요. 올해 아직 발표가 안 된 학교들이 많아서 작년도 기준으로 했는데 이걸 왜 강조드리냐? 이거예요. 우리 애는 기하를 이수한 적이 없어요. 근데 기하를 시험 범위를 하는 대학을 지원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기하를 따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술을 준비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내가 교과나 종합으로 그 대학을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경향이 많아요. 또는 교과 성적보다는 수능 성적이 높기 때문에 논술에 관심을 가진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교과 이외에 수능이라는 논술이라는 학업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 학업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면 이렇게 출제 범위를 확인하고 내가 공부를 가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측정하고 시작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제 유형을 살펴보셔야 돼요. 논술은. 모든 대학들이 동일하게 출제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출제 범위가 다른 것처럼 유형들도 다릅니다. 인문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을 준비할 때는 학습 부담, 학습 실천할 수 있는 가용 범위, 그리고 논술의 유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에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지 그게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수능입니다.
수능은요, 그냥 수능 성적이 좋으면 됩니다. 근데 좋은 게 뭐냐? 어떻게 좋은 거냐? 이런 거예요. 모든 과목이 다 좋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반영 비율이 높은 영역은 잘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대학들은 과목을 제한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올해는 서강대가 그 과목 제한을 풀었습니다. 자연계를 가더라도 확률과 통계와 사탐을 하고도 갈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아직도 그대로라는 거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요.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수능 응시 영역을 선택하는 것도 고민이에요. 이것도 조금 빨리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건데요. 우선 첫 번째, 대학에서는 이런 걸 요구하고 있다라는 걸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수능 위주 전형에서요. 작년에 서울대가 교과평가를 집어넣습니다. 올해는 고대가 정량평가를 집어넣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의미하는 게 있죠. 교과가 중요합니다. 또 굳이 또 하나 더 꼽자면 재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좀 유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사인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교과도 의미 있는 요소가 된다라는 게 올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산점 있는 학교들이 변화가 있습니다. 서강대는 가산점이 없었다가 올해부터 적용하게 되는 거고요. 2에 과학탐구 2. 한양대는 가산점이 있다가 폐지하게 됐습니다. 서울대는 과학탐구 2에 대해서 꼭 응시를 해야 된다는 응시 조건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가산점으로 바뀌었습니다. 1, 2 하면 3점이고 2, 2 하면 5점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학과입니다. 요 대학들이죠. 요 대학들은 다른 2 아니고 물리학 1, 2, 화학 1, 2 중에 4과목 중에 한 과목은 꼭 응시하세요라는 게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 과목을 선택할 때 참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과학탐구에 가산점이 여전히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요. 과학탐구 2가 가산점으로 바뀌면 이 인원이 어디로 갈까가 이제 고민인 거죠. 정말로 올해도 과탐2를 애들이 많이 응시할까?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과탐2의 응시 인원은 증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감소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육모구모를 봐야 되겠지만 현재 상태를 본다라면 굳이 2를 꼭 하지 않고도 나는 1, 2개를 가지고 성적을 더 올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애들이 조금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과목을 다 잘할 수 없다라면 내가 잘하는 과목을 극대화시키는 게 수능 위주 전형에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어가 35% 이상 반영한 학교들도 있고요. 수학을 36% 이상 반영한 학교들도 있고 탐구를 30% 이상 반영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골고루 2 맞는 것보다는 1, 3, 1, 3이 사실은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서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학교들입니다. 학교가 재밌는 건 아니고요. 전형이 재밌어요. 별표가 돼 있죠. 무슨 뜻입니까? 잘한 거 순서대로 비율을 준다는 뜻입니다. 덕성여대가 그렇고요. 삼육대가 그렇습니다. 신한대의 나다군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지된 2개 전형인데 여기는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거고요. 또 재밌는 거는 삼육대나 신한대 같은 경우는 한국사도 탐구의 하나로 쳐줍니다. 그러니 한국사만 가지고도 갈 수 있는 대학이 있다는 겁니다. 수도권 안에서. 그래서 끝까지 성적을 버리지 않도록 수능 위주 전형은요. 상위권 애들은 상위권으로 갑니다. 하지만 3, 4등급 라인들도 내가 잘하는 과목을 3등급을 챙겨놓게 되면 갈 수 있는 대학이 많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라인부터는 모든 영역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25% 이상 반영한 대학들도 있어요. 큰 의미가 있는 학교들이죠. 그런데 영어하면 자꾸 1등급 인원만 생각하시는데요. 1등급 인원이 늘어나면 쉽고 어렵고 이런 걸 판단하시는데 모든 학생이 다 1등급일 수는 없습니다. 2, 3등급 인원도 큰 의미가 있어요. 특히나 수능 체제를 충족할 때 영어가 1, 2등급 랭크를 맡게 되면 다른 과목을 가지고 하는 상대평가라는 가지고 하는 과목에 최저 충족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영어는 꾸준히 준비를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놓지 않도록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중에 수능 최저를 1개 5 가천대는 이렇잖아요. 그런데 2합, 3합을 요구하는 학교 입장에서는 영어가 안 나오게 된다면 맞추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평가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가산점을 반영한 대학 있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수학과학이 있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수능 위주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수능 선택 과목의 시험 범위예요. 한번 자녀분들의 시험 과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학년 때까지 배운 과목은 또 지워보세요.
3학년 때 배운 과목만 체크해 보세요.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몇 과목이나 있습니까? 수능 시험 범위에. 몇 개 없습니다. 대부분 1, 2학년 때 끝났어요. 그러니 3학년 수업과 수능 준비가 일치된 학생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사탐 몇 과목 빼놓고는 일치가 없어요. 그러면 수능 준비에 대한 것을 방과 후에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방과 후 학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수업 시간과 매칭을 해가지고 페이스메이커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학종을 준비하면서 수능 때문에 수능 위전을 못 간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교과전에 불합격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기우일 수도 있어요. 집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나요? 못 하나요?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뭐 저희 집 애들도 그랬고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없습니다. 밤을 새서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오면 그거는 뭐 부모님 탓이에요. 네.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유전자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고등학교 수준의 것은 뭐 지능이 뭐 현저히 높아야 되는 그런 수준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던 것을 조금 더 하는 습관으로 바꾸기만 하면 성적의 변화는 일어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수능 성적을 올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죠? 틀린 걸 맞으면 돼요. 이번 주 목요일날 시험을 봅니다. 그럼 시험을 보고 나면 해야 될 게 뭐죠? 내가 어느 문제를 맞고 틀리고를 따져봐야 돼요. 근데 맞은 것도 틀린 것도 어떤 걸 따져야 되냐면 아는데 틀린 건지 모르는 틀린 건지 알아야 돼요. 학습의 1순위가 되는 거는 내가 아는데 틀린 거예요. 그게 1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는 게 수능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느 단원에서 어느 영역에서 어느 유형에서 내가 블랭크가 생기고 있는지 그런 걸 체크해 나가는 게 수능 준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과 시간에만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지금 현재 교육과정과 수능은 약간 어그러져 있죠. 2학년 때 과목들이 대부분이에요. 특히 자연계열은요. 다 2학년 때 배운 과목이에요. 99%의 학생들이 다 2학년 과목을 가지고 수능에 응시합니다. 그러니 수능 준비에 대한 것이 겨울방학 때 내가 정리가 안 됐다면 지금 학기가 시작된 이때 어떻게 균형감 있게 해야 될지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니까 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현재 제일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고 있는 게 생윤이에요. 생윤을 제일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고 그다음에 사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애는 어떤 걸 선택할 거냐라는 부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열은 뭐 대세예요. 그냥 생지예요. 생지입니다. 생지가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교육적으로는 사실은 불편하죠. 왜냐하면 물리학과를 가는데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을 하고 가고 있죠. 네, 대학을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능 위 전형에서는 뭐 선택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어떤 과목을 할 거냐 지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탐이 선택하면 불리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탐이 작년부터 보시면 어떻습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사탐 점수가 이게 만점대의 점수거든요. 만점의 점수가 과탐보다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점을 받고도 과탐 학생들과 경쟁을 하면 불리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충분히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71.5가 과탐의 만점의 표점이었다면 사탐은 70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탐과 과탐의 조금 차이는 좀 희석이 좀 많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용기 있게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잘할 수 있는 과목을 해야 됩니다. 잘할 수 있는 과목. 많은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이 유리하긴 해요.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 즐겨할 수 있는 과목도 괜찮습니다. 지금 모든 일반고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교과 전형과 수능 전형으로 갈 수 있는 폭의 차이가 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 전형으로 상향 지원을 많이 하려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해야 될 건 뭘까요? 요 갭을 줄이는 거예요. 요 갭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교과 전형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수능 점수를 좀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을 우선 목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정시에 그 대학을 가는 것을 목적이 아니라
우선 내가 수시 때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해서 떨어지는 일 없도록 그것만 먼저 챙기자. 그래서 2개 3등급 먼저 만들어내기 뭐 이런 것부터 챙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본다고 말씀드렸죠. 네, 23일 날 처음으로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리고 4월 달 모의고사는 바뀌었어요. 5월 10일 수요일 날로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 보도를 보셔도 알겠지만 경기도교육청의 그 학력평가 성적 유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때문에 지금 요 날짜가 5월 10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 4, 6, 7이 아니라 3, 5, 6, 7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된 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리하면 첫 번째, 교과 전형, 네, 큰 흐름에 있어서 본다면 큰 흐름 변함 없다. 교과 전형은 모든 학생들이 해당되는 전형이다. 일부 성적 좋은 애들만 아니다.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과목 잘 챙겨두자. 단순히 등급만이 아니라 원점수를 보는 학교들도 있고 진로선택 과목을 반영한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교과 전형을 놓치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 종합 전형은 내가 준비한 걸 잘 점검하자. 과목 선택은 이미 끝난 상태니까 이제 내가 할 건 뭐다? 학습 방식을 이제 날카롭게 만들자. 올해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전공 적합성 그리고 나의 학업 영역 어필할 수 있도록 학업 태도를 갖자. 학업 태도는 간단하다. 호기심이다. 호기심이 생긴 것이 무엇이고 배우고 난 다음에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해서 더 성장하고 있는지가 내가 생활하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논술 전형에 있어서는 내가 교과나 종합으로 갈 수 없다라면 논술을 한다. 그럴 거면 첫 번째, 논술은 수능 위주 전형을 생각하고 간다. 그리고 논술은 나한테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출제 범위를 고려한 학습 계획을 해야 된다. 그리고 논술을 올인할 필요가 없다. 다만 논술은 준비하되 일주일이 7일이라면 6일 정도는 수능 준비를 하면서 하루 정도는 논술하는 연습을 하자. 이 정도가 논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능은요. 첫 번째 목적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잘하는 과목을 가지고 먼저 성적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약점이 되는 과목을 보완하자. 그리고 학습 방법은 어떻습니까? 틀린 걸 쳐다보자. 왜 틀리는지 쳐다보고 그거에 대한 약점을 지워나가고 틀린 걸 맞추는 노력을 하자. 길게 보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올해 1년 준비하셔서요. 원하는 결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이만큼이고요.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